인류 멸망을 획책하던 무자비한 마왕이었지만 인간 아기 하나가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왕은 아기를 입양하여 인간 세상에서 평범한 루저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야기는 외딴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알리시아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알리시아는 모든 것에 호기심과 흥분을 느끼는 아이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에드테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이자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아버지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합니다. 에드테아 대륙에는 인간을 포함한 5개의 인간형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오거족 바다 사람들, 슬레이든 벤티라는 야만족, 그리고 개같은 코를 가진 하이든 엘프들이 있습니다. 이 5종족 중 하이든족은 그들의 뛰어난 대장장이 기술로 유명하며 오직 그들의 왕족만이 아케나이트라는 희귀 광물을 무기로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5종족은 대부분 평화롭게 공존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에드테아 대륙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너머는 미지의 땅으로 마법 짐승들과 그들의 왕들이 인간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는 사방을 지키는 4명의 마왕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영토로 파견된 모든 탐험대를 괴멸시켰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영원히 에드테아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실망하지만 아버지는 전설에 따르면 언젠가 영웅 중의 영웅이 하이든 왕이 준 비밀 병기를 사용하여 4명의 마왕을 처치하고 인간을 위한 세상을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왕들은 산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며 인간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이든 왕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리샤는 이 말을 듣고 흥분하여 영웅이 되어 마왕을 물리칠 특수 무기를 얻고 세상을 훨씬 더 넓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수년 후 알리샤는 약속을 지켰고 이제 하이든 왕이 선택한 13명의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다른 6명의 영웅들과 마차를 타고 여행하며 마침내 아버지께 한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차 안의 남자들은 이렇게 많은 강력한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은 여자 영웅을 보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스테판이라는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납니다. 스테판은 적의 영토에 진입하려고 하니 모두 준비하라고 말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스테판이 자신들의 지휘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짜증을 내지만 그가 그들 중 가장 강하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스테판은 알리시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눈짓을 했는데 그건 그저 어색한 잡담을 피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도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마부는 영웅들에게 앞길이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은 이걸 예상했다면서 이제부터는 걸어서 가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마법 짐승이 나타나 덮치려고 했습니다. 마부가 도망치자 모두가 행동에 나섭니다. 주변에 더 많은 마수들이 나타나서 2번째 마부를 잡아가고 말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영웅들은 마차에서 내려와 스테판의 지휘 아래 위치를 잡습니다. 그래야만 사상자 없이 정상에 올라 마왕과 맞설 수 있습니다. 영웅들은 특수 무기와 능력을 사용하여 마수들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자아의 군주 클레비투스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영웅들은 괴물들을 하나씩 처치하고 나서 마왕 클레브가 사는 루나산으로 향합니다. 산꼭대기에 마왕을 발견하자 갑자기 번개처럼 그들의 위치로 순간 이동합니다. 영웅들은 장엄한 황금빛 기운을 내뿜는 괴물을 보고 압도당합니다. 그들은 클레브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판은 이 순간을 이용해 아우라 농장에 가서 13. 영웅들은 하이덴 왕국의 무기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것이다. 그는 모두에게 돌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너무나도 빨라서 아무도 반응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공격을 받는다. 슈테파는 뒤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고 산산조각이 나고 마왕은 꼬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한다. 영웅들은 이 광경에 놀라며 한 남자가 복수하려고 달려든다. 알리시아는 본능적으로 알기에 그를 말리려 한다. 뭔가 잘못됐지만 아무도 여자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아요. 망치 남자가 클레브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꼬리에 맞아 순식간에 머리가 잘려나가요. 다른 영웅들은 당황해서 후퇴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클레브가 그림자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는 자신의 꼬리를 영웅들의 그림자를 통해 보내 뒤에서 찌르죠. 알리샤만이 이것을 알아채고 즉시 모두에게 알려 그림자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계속 뛰라고 말해요. 아무도 그녀의 지시를 따라갈 만큼 빠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압도당하는 동안 알리시아는 클레브의 공격을 피하며 그에게 돌진합니다.
클레브는 그녀의 기질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녀와는 달리 다른 남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왕과 직접 싸우려 하지만 순식간에 꼬리에 맞아 쓰러지고 클레브는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긴 생애 동안 인간을 벌레로만 여겨왔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것은 1000년 전입니다. 그런 약한 것들이 여기에 왜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한다. 알리시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학살하면서 그녀는 마왕의 모든 공격을 피한 후 그에게 날아가 온 힘을 다해 공격하지만 그의 뿔에 겨우 상처만 낸다. 클레브는 이에 짜증이 나서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알리시아와 그녀의 꿈을 짓밟는다. 하지만 마왕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들을 방문하여 자신의 땅을 노리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는 하이든 왕국의 수도 히드라트로 갑니다. 대장장이들이 쉴 새 없이 무기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클레브가 망루에 착륙하자마자 모두들 겁에 질려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클레브는 영웅들이 하이든 왕이 그들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고 동료 왕으로서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시를 지키는 병사들이 그를 막기 위해 나타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가 왕이시니까요. 영웅들이 그분의 영토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병사들이 그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지만 그럴 가치도 없기에 클레브는 그냥 무시하고 지붕 위를 달려 왕궁 쪽으로 향합니다. 왕궁 근위병들도 그를 맞설 준비를 하고 큰 무기를 꺼내 들지만 그들의 공격은 너무 느리고 약해서 그에게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자가 왕에게 달려가 상황을 알립니다. 진동과 큰 소리로 판단하건대 왕께서는 이미 영웅들이 실패했고 마왕이 왔다고 추측했습니다. 영웅들에게 준 무기의 위력이 부족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시대의 전설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도망치라고 하지만 왕은 거절합니다. 마왕에게서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궁궐 깊숙한 곳에 있는 대장간을 봉인하기로 합니다. 만약 그것이 파괴된다면 그들은 마물과 싸울 방법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한편 왕실 근위병들은 영웅들의 무기와 같은 붉은 금속 아케나이트를 사용하는 특수무기를 가져옵니다. 영웅들의 무기들을 보고 클레브는 자신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리시아의 공격에 자신의 뿔이 긁힌 것을 떠올리며 적절한 무기를 가진 곤충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즉시 무기들을 파괴하고 인간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대장간까지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대장간 문을 열지만 들어가려는 순간 굉음이 더 크고 가까워집니다. 왕은 문을 닫고 대장간 밖에 머물기로 하고 바로 그때 클레브가 왕을 찾았다며 지붕을 뜯어내고 들어옵니다. 왕은 그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짐승이 내 언어를 쓰다니 하고 말합니다. 클레브는 왕에게 말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왕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파멸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드테아에 사는 인간형 생물들이 어떤 종족인지 자신이 매번 막았는데도 왜 계속 자신의 영토로 오는지 묻습니다. 왕은 농부처럼 아니면 진짜 농부처럼 나가기로 하고 그런 짐승은 마왕의 속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클레브는 꼬리로 그의 머리를 쓸어버리고 인간형 5종족을 몰살하기로 결정한다. 군대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며 돌아가던 중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는 아기를 무시하려 하지만 아기를 지키려다 무너진 잔해 밑에 깔린 여자가 그를 멈춰달라고 부탁한다. 아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여자에게 클레브는 어리둥절해 하는데 제정신이라면 아무도 그에게 누군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그 여자에게 인류를 모두 멸망시킬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어른들이 그를 해치려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에 클레브는 뒤돌아서서 묻습니다. 그 아이가 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그녀는 자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죽고 클레브는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 여자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그에게 인간의 수명은 너무 짧고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루나산으로 돌아와서 마법 짐승들이 아이를 먹으려 하지만 클레브가 겁을 줍니다. 그는 이미 아기의 끊임없는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서 조금 힘을 사용해서 아기의 기력을 회복시켜주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인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기가 똥더미에 벌레를 먹고 기저귀를 쌌다. 아기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고 클레브는
자신이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수왕으로서 그는 불편하다고 해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를 돌보기로 하고 인간형 생물이 구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아기가 잘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라는 것을 결정하기로 했다. 곧 알리시아는 아버지가 죽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협박하는 기색에 붙잡혀 있고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클레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돌아서서 검을 뽑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검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동료들을 계곡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말이죠. 그녀만이 유용한 존재였다며 어둠의 만화를 사용해 그녀의 몸을 되살렸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떨어져 나갔던 다리가 다시 붙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과 마왕의 마법으로 움직이는 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클레브는 그녀에게 일하라고 하고 젖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알리시아는 마왕조차도 그럴 줄은 몰랐다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클레브는 아기가 배고프다며 시간 끌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가 따르지 않자 클레브는 자신의 힘으로 그녀의 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알리시아를 옷을 벗기지만 그녀가 처녀라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리시아는 클레브에게 그런 것조차 모르냐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를 쓸모없는 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그에게 이렇게 굴욕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클레브는 그녀를 땅의 핀으로 고정시키며 그의 힘이 그녀의 몸을 흐르는 한 그녀는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자 클레브는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도 아기의 배고픔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그에게 도대체 왜 하이든이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거냐고 묻고 그는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인류를 판단하고 싶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녀에게서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묻는 것은 아기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입니다. 알리시아는 그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어서 그가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젖먹이를 구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클레브는 돈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알리시아는 그에게 대신 인간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희귀한 그의 산에 흩어져 있는 아케나이트로 누구든 고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클레브는 즉시 젖먹이를 구하러 가기로 하지만 알리시아가 그를 멈추며 바보냐고 묻는다. 그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겁먹을 거라고, 간호사 고용은 잊으라고 말한다. 자기가 대신 유모를 구해주겠다며 아기를 자신에게 달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기를 마왕으로부터 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클레브는 아이를 눈앞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려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만화를 사용해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알리시아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클레브는 자신이 모습을 바꿨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조종하는 힘으로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녀는 그의 꼬리들도 어떻게 할 건지 묻고 클레브는 그것들을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집어넣지만 뿔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산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루나라고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알리시아에게 아이에게 젖먹이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가는 길에 알리시아와 다른 영웅들이 머물렀던 캠프장에 들릅니다. 근처에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루나를 조심스럽게 씻기라고 말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잔소리를 합니다. 마왕에게도 강박증이 있다니 어이없으면서도 놀랍네요. 아기 목욕을 마치자 클레브는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알리시아에게 자신을 씻으라고 합니다. 아기에게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루나가 쌌었던 천을 건네줍니다. 알리시아가 똥 자국을 빨래하고 나니 하이든 왕가의 문장이 나옵니다. 루나가 하이든 왕가 출신이라는 사실에 알리시아는 경악합니다. 하지만 클레브가 어떻게 루나를 손에 넣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알리시아는 즉시 클레브에게 따지며 왕족을 납치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왕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클레브는 루나가 사실 자신에게 맡겨졌다고 알려줍니다. 알리시아는 그를 믿지 않지만 클레브는 부상당한 한 여자가 그가 왕궁을 파괴하고 그곳의 모든 사람을 죽인 후 아기를 데려가라고 말했다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알리시아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며 아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이든 왕실만이 아케나이트를 무기로 만드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클레브는 그를 하이든의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 그림자에서 왕국을 지배하기로 결심합니다. 알리시아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녀는 클레브가 루나에게 뭔가 집착하는 것 같아 확신해요.
누가 루나를 해치면 클레브가 폭주해서 모든 인류를 파괴할지도 몰라요. 그걸 막는 게 영웅으로서 제 마지막 임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막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곧 인간의 영역에 도착했고 곧바로 산적들에게 매복을 당합니다. 알리시아는 클레브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고 산적에게 세게 얻어맞았어요. 알리시아는 산적들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런데 갑자기 클레브가 쓰러지며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알리시아는 눈을 믿을 수 없어 비명을 지르자 다른 산적이 뒤통수를 때려 기절시킵니다. 곧 산적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에 알리시아가 깨어나고 자신이 클레브와 함께 잡혀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알리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묻지만 클레브는 지금까지 많이 울었지만 루나가 무사하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클레브에게 기어가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산적의 한 방에 정신을 잃을 줄이야. 그녀는 그에게 인간처럼 약해진 것이 아니냐고 묻고 클레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놀라서 넘어졌고 그냥 따라가기로 했다. 알리시아는 그에게 지금 도망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클레브는 루나를 하이든의 왕으로 만들면 자신의 정체를 숨길 계획이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그는 인간의 이런 면도 보고 싶어 한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부상자들이 마치 짐처럼 옮겨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더러운 산적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아마도 노예로 팔릴 것이라고 말한다. 클레브는 산적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묻고 그녀는 인간으로서는 꽤 강하지만 어떤 더러운 수단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성가신 상대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클레브에게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필 산적들을 보고 형성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더욱 궁금해한다. 곧 그들은 산적들이 포로들에게 내리라고 하는 깊은 광산에 도착한다. 그들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따로 나누고 한 남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산적이 그의 등 뒤에 단검을 던져 저승으로 보냅니다. 대머리 산적은 그들이 까마귀들이라고 선언하고 도망치거나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모두 계속 움직이라고 말하지만 알리시아에게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녀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서요. 클레브는 그녀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금발에 버릇없는 여자가 자신 오두막으로 그를 부릅니다. 그 여자는 그가 아이를 데려온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매보다 더 못생긴 다른 노예네를 부릅니다. 쓸모없는 년이 허공에 걸려 넘어지며 침대볼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금발 여자 카멜이 그녀를 야단칩니다. 그러고는 넬에게 새로운 노예 중 한 명이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넬이 루나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한편 대머리 산적은 알리시아를 다른 산적 브락의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브락은 현재 산적들의 임시 두목입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그를 두목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는 복종하지 않으면 애완 암흑짐승을 풀겠다고 위협한다. 그들은 트롤을 마주하게 되어 두려워하는데 그 트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브락에게 복종하고 그와 잘 소통한다. 브락은 아케나이트와 알리시아가 든 자루를 보며 그녀가 그것을 암흑군주 클레비테스트의 거점인 루나산에서 얻었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클레비테스트와 싸우기 위해 헤이든에서 출발한 13명의 영웅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 중 한 명이 여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알리시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하지만 브락은 이미 그녀가 여성 영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침착하고 그의 애완 트롤 앞에서 아직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락은 그 후 영웅들이 임무에 실패한 후에 클레비테스트가 하이든 왕국의 수도를 공격하여 성을 파괴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그들의 산적, 단원들에게 최고의 소식이었다고 말하고 붉은 칼날을 가진 칼을 뽑는다. 알리시아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 붉은 칼날을 가진 특수무기는 아케나이트로 만들어진 것만 가능하고 하이든 왕족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락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설적인 무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그 무기를 든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무기들에 대해 들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놀라며 브락은 자신이 노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가짜 마법 무기도 판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브락은 알리시아에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이든 왕가의 멸망 소문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그런 마법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고 이미 만들어진 무기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무기는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겠지만 영웅들은 미지의 땅 깊숙한 곳에서 죽으니 그 무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있는 영웅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브락은 확신합니다. 그 무기를 찾아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말이죠.
그는 알리시아에게 그 무기가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고 그는 일단 내일 루나산으로 데려가 무기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그냥 두기로 합니다. 다른 산적들은 다른 목표를 찾는데 그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브락은 그녀는 너무 소중해서 목숨을 걸 만큼 위험에 빠뜨릴 수 없고 다른 노예들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산적들에게 알리시아를 원하면 마음껏 가지고 놀라고 말하고 그들은 결국 그를 두목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클리브는 금발 창녀 카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손님은 오직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녀에게 서비스를 받는 산적들 뿐이에요. 그리고 넬의 임무는 루나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녀의 가슴 크기가 혐오감보다 크거든요. 산적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명령하고 느리다고 발로 차는데 소심한 넬은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한편 클리브는 웨이터로 일하며 부르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카멜은 그처럼 좋은 직원을 팔아넘기는 건 아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강렬함 때문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강렬한 면이 있거든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술병 몇 개를 들고 있는 넬을 넘어뜨립니다. 그 바람에 병들이 떨어져 깨집니다. 그는 넬을 험담하며 병을 깬 건 넬이 서투르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자신의 친구와 함께 넬을 밖으로 끌고 나가 다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클리브는 몇몇 산적들이 넬을 밖으로 끌고 나간 괴짜들을 비우는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변태들이 넬을 때려 울린 다음 술을 흘리지 말라고 해. 그리고 아기를 돌봐야 하니까 눈물을 닦아. 한편 두 괴짜는 넬이 너무 바보 같다고 놀리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져. 그 순간 피를 토하고 죽어. 땅에 쓰러져 클리브의 그림자에 흡수돼. 곧 넬도 나오고 클리브는 넬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 루나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클리브는 넬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해. 그녀가 도대체 산적들과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말해봐. 그녀는 산적대에서 태어나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산적 무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있었는데 산적들은 종종 어머니를 학대하고 벌을 주었다. 넬은 자신이 번거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12살이 되자 어머니가 사라졌다. 넬은 어머니가 죽었는지 도망쳤는지 몰랐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한 산적이 와서 아무 이유 없이 그녀와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가축처럼 다루기 시작했지만 카르멘이 식당 겸 매음구를 열자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넬에게 남자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족시키고 자신을 내버려 두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고 그리 크진 않았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넬은 이제 아기들을 먹일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고 말하고 클리브는 출산한 여성만이 모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기가 어디 있냐고 묻고 넬은 아기가 사산되었다고 말하며 우울해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 세상에서 아기를 만나고 싶어 했대요. 근데 깨어나 보니 자기 젖을 먹고 살아남은 낯선 아기가 있었대요.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져서 조금 더 살기로 했대요. 그 후로도 두 아이를 더 사산했지만 자기를 필요로 하는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여기 남았대요. 자기는 그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란대요. 자기는 자기 아이들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클리브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넬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클리브는 그녀에게 루나의 젖먹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녀를 믿을 수 있다고. 게다가 루나도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남아 더러운 산적들에게 노예로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넬은 그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그가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노예이고 앞으로 더 많은 아기를 돌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알리시아는 한 방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2명의 강도들이 알리시아에게 재촉하며 데려갑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물에 닿기 전에 벽에 부딪혀 죽을 거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몸에 밧줄을 맨 채로 준비하고 있는 한 남자를 봅니다. 호수로 뛰어들려는 남자를 보고 강도들은 그를 멍청하다고 비웃습니다. 알리시아는 궁금해하고 다행히도 강도들은 수다스럽습니다. 그들은 알리시아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라고 말합니다. 영웅 코르드워에 대한 모든 것이 그녀에게 갑자기 명확해진다. 그녀는 영웅 코르드워가 죽기 전 아케나이트, 광산에 갔다가 거기서 무기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다.
바로 그때 아래쪽에 있던 남자가 갈고리를 잡고 호수로 뛰어들며 산적들에게 무기를 찾으면 약속대로 자신과 아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알리시아는 그가 무기를 찾지 못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물속에 어둠의 짐승들이 있다며 그를 멈추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너무 늦었고 괴물 같은 물고기들이 그 남자의 아내 앞에서 그를 잡아먹습니다. 산적들은 그를 비웃고 알리시아는 그가 성공하더라도 절대 그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알리시아에게 자기가 하는 말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산적들이 잔뜩 오늘 밤 그녀와 놀 준비가 되어 있고 미친 칼잡이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는 다리 위로 뛰어올라 모두 보는 앞에서 그녀의 옷을 벗겨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클리브가 자신에게 걸어준 불멸의 저주를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탈출하기 위해 관절을 탈구합니다. 수갑으로 그 괴짜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런 다음 그의 칼로 다리의 밧줄을 끊고 둘 다 추락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클리브가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는 말을 거짓말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광산 아래쪽에 알리시아의 짓눌린 시체를 본 산적들은 당황합니다. 브락이 자신의 부의 티켓이 그들의 감시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본보기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알리시아는 정신을 차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피가 흩어져 있고 어디에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목 아래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조차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인간이 되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나았을 테니까요. 산적들이 도착하기 전에 몸을 움직이려고 애쓰자 갑자기 그녀의 피가 공중으로 치솟아 작은 클리브의 모습을 하고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도대체 왜 강아지처럼 생겼냐고 묻는다. 클리브는 자신의 크기와 형태는 마력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크기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몸에 넣은 마력의 양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 에너지를 모두 잃으면 죽을 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녀가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알리시아는 그에게 왜 자신에게 마력을 주지 않고 자신의 몸을 회복시키지 않느냐고 묻고 그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클리브는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녀에게 질문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완벽한 루나의 젖먹이를 찾았다며 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혐오하는 마왕임에도 불구하고 클리브는 넬이 정말 혹독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가 심지어 생각해보지도 않고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인간으로서 알리시아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알리시아는 넬이 그를 거절한 이유는 그녀는 그가 어린아이이자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적들은 일단 붙잡으면 아무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넬은 자신이 그들에게서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리브는 이제 넬의 생각을 이해하고 알리시아에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즉시 가장 쉬운 방법은 산적들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넬이 아무도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그녀를 따라가면 그녀가 그의 제안에 동의할 거야. 그녀는 클리브에게 서둘러 하라고 재촉하며 그는 너무 강해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클리브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산을 떠났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유지하고 싶지만 여전히 산적들을 없애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알리시아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말한다. 알리시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클리브는 그녀가 영웅이라면 산적대 하나둘쯤 없애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야. 알리시아는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클리브는 듣지 않아.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피를 모두 그녀의 목구멍으로 밀어넣고 자신의 마법도 함께 넣어 마법이 그녀의 몸을 치유하기 시작하자 알리시아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러 그리고 곧 산적들이 그곳에 도착해 그들은 알리시아가 일어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기이한 춤 동작이야. 브레이크 댄스로 올림픽 금메달을 딸 만한 동작들을 선보인 후에 알리시아는 엄청난 비명을 지르고 산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친다. 뼈가 다시 연결되는 고통을 겨우 감당하려 할 때 산적들은 그녀를 어떤 괴물로 보기 시작한다. 겁에 질렸지만 그들은 알리시아를 붙잡기 위해 싸우기로 한다. 왜냐하면 13개의 무기 위치를 알아낼 때까지 그녀를 살려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목은 나머지 산적들에게 알리시아에 팔이라도 잘라야 한다면 잘라서라도 어떻게든 잡아오라고 한다. 너무 서두른 산적 하나가 그녀에게 달려든다. 그녀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여자라고 무시하지만 알리시아는 그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산적이 왼손을 공격하자 그녀는 가만히 있었어요. 일부러 그의 검을 맞으면서요. 그의 검이 그녀의 팔에 박히자 알리시아는 그를 날려버렸어요. 산적의 눈가리개도 날아가 버렸고 그녀는 그의 검과 함께 그것을 훔치기로 결정했어요. 눈가리개를 쓴 알리시아는 클리브에게 이 녀석들을 죽이는 것만 필요하면 아주 쉬울 거라고 말했어요. 한편 클리브는 루나를 자신의 요람으로 데려가느라 바쁩니다. 그는 아기에게 알리시아는 안전할 거라고 확신시켜주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그의 뿔에 상처를 낸 최초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리시아가 산적들을 상대하는 동안 넬을 설득해서 자신과 함께하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넬은 카멜이 기다리고 있는 술집에도 도착합니다. 카멜은 두 남자를 만족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그녀를 꾸짖지만 넬은 아기를 먹였다고 말합니다. 카멜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진정하며 그녀에게 다시 청소를 하다가 넬이 아주 기분이 좋은 걸 알아차립니다. 카멜은 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묻지만 넬은 대신 자신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카멜의 기분은 갑자기 상하고 그녀는 바깥 세상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넬에게 왜 그렇게 궁금해하냐고 묻자 넬은 누군가가 자신과 브락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자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브락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다 말했습니다. 카멜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넬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칩니다. 여기가 바닥이라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브락이 나타나 넬의 말을 더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가자고 하자 카멜은 그의 속셈을 깨닫고 당황하지만 자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막을 수 없습니다. 방이 비자 카멜은 울면서 혼잣말로 넬 없이 애들한테 어떻게 젖을 먹일 거야. 바로 그때 클리브가 루나와 함께 도착했고 그를 본 카멜은 넬이 이제 영영 없으니 더 이상 젖을 짤 수 없다고 말한다. 클리브는 궁금해하며 그의 위압적인 시선으로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도록 강요한다. 한편 브락은 넬을 작은 터널로 데려가고 넬은 땅에 있는 해골을 보고 겁에 질린다. 하지만 브락은 그것은 해골일 뿐이라고 말하고 촛불을 끈다. 넬은 어둠이 무서워지고 브락이 촛불을 밝히자 촛불을 다시 켜자 그의 애완 트롤이 불쌍한 여자 뒤에 바싹 붙어 있다. 침을 흘리는 괴물을 보고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브락은 자신이 도적이 되기 전에는 어둠의 짐승을 조종할 수 있는 마법약을 아케나이트를 사용하여 개발한 연구원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곳을 떠나려는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애완 트롤에게 그녀를 먹어치우라고 명령하고 넬은 클리브의 손을 잡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생각하며 도망치려 한다. 바로 그때 그녀는 앞에 있는 클리브와 루나를 보고 아이에게 다시는 먹이를 줄 수 없다며 사과한다. 클리브는 트롤이 넬을 통째로 삼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루나는 울기 시작한다. 클리브는 그녀에게 울 필요 없다고 말한다. 먹고 먹히는 것이 생에 술리니까 자신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넬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기로 한다. 그는 노예로 삼은 트롤에게 고작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를 묻는다. 브락은 아이가 자신의 애완 트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놀라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트롤에게 자신을 먹으라고 명령하지만 충격적으로 트롤은 공포에 굳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발을 구르며 다친 넬을 토해냅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나머지 클리브는 여자가 거의 죽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즉시 능력을 사용하여 트롤의 위산을 중화시킨 후 루나를 넬 옆에 눕힙니다. 그는 루나에게 죽어가는 넬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아기만이 그럴 수 있다고 말이죠. 루나는 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클리브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한편 브락은 트롤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소년에게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그가 돌아서자 넬이 없어진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하지만 클리브는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브락은 그가 마법사라고 비난하지만 클리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브락은 어린 마법사가 자신 같은 베테랑을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마법의 기초를 닦은 세대가 바로 자신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클리브에게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붉은 가루가 든 시험관을 꺼낸다. 그는 아케나이트와 여러 약초, 파리 구더기 가루를 이용해 만든 이 가루로 여자 트롤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가루를 램프에 조금 넣는데 짙은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순식간에 트롤의 공포를 없애고
클리브를 공격하게 만든다. 클리브 역시 이상한 연기에 당황한다. 그는 맞서 싸우려 하지만 트롤은 그의 인간의 몸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다. 트롤은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클리브는 다시 일어선다. 그는 알리시아가 자신에게 인간들이 사용하는 마법이라는 기술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저주합니다. 한편 알리시아는 산적들과 싸우고 있지만 끊임없이 몰려드는 산적들 때문에 그녀는 지쳐 있습니다. 산적 중 한 명이 거대한 망치로 그녀를 공격하여 그녀의 검을 박살내고 뼈를 부러뜨리지만 알리시아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녀는 산적들과 싸우려면 더 나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적합한 유일한 무기는 전설적인 영웅의 잃어버린 검입니다. 그 일에 적합한 유일한 무기는 전설적인 영웅의 잃어버린 검입니다. 알리시아는 칼을 가지러 호수 쪽으로 달려가지만 거대한 물고기에게 즉시 잡아먹힐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잡고 비계 위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러자 산적들이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산적들은 그녀를 잡으려고 올라오기 시작하지만 알리시아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계를 지탱하는 밧줄에 도끼를 던지고 그 구조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산적들은 호수에 빠져 괴물들에게 순식간에 삼켜지지만 알리시아는 숨습니다. 통 속에 들어가 전설의 검이 있는 호수 바닥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다. 하지만 바닥까지 숨을 참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고 알리시아는 곧 물에 뛰어들기 전에 이미 예상했던 고통과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압력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고 산소 부족으로 몸이 욱신거렸다. 여기서 질식해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본능적으로 수면으로 올라가려는 몸의 반응을 억누르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마침내 바닥에 닿았고 통에서 나왔다. 멀리서 마법검의 붉은 섬광을 발견하고 몸이 너무 무거워 움직이기 힘들지만 곧장 헤엄쳐간다. 알리시아는 검을 얻으면 훨씬 강해지고 수면으로 탈출하기 쉬워질 것을 안다. 하지만 막 잡으려는 순간 거대한 붉은 눈이 그녀 앞에 나타난다. 그제야 알리시아는 자신이 호수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눈치챈 거대한 괴물의 등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이 일어서면서 알리시아는 밀려드는 물살에 휩쓸려 간다. 알리시아는 이 괴물이 전설 속 영웅이 여기서 패배한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검에 집중하고 잡으려 하지만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려 그녀를 빨아들이려 합니다. 알리시아는 끌어당김을 견딜 수 없지만 다행히도 괴물이 그녀를 삼키는 순간 검을 잡습니다. 그녀의 팔은 괴물의 턱 사이에 끼지만 그때 회상 장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괴물의 턱을 부숩니다. 자유로워진 후 그녀는 괴물의 눈을 응시합니다. 그녀가 마법검의 힘을 끌어내는 동안 그러고는 재빨리 검을 휘둘러 그 능력으로 물을 조종하여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대한 괴물이 추격해오고 알리시아는 여전히 그것을 엄마보다 큰 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어둠의 짐승인 고대의 존재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보통 대륙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휴면 상태에 있지만 이번에는 인간들이 여기에 아케나이트 광산을 만들면서 하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표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작은 몬스터들이 그녀를 알아챕니다. 알리시아는 승산을 얻으려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몬스터 물고기들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녀는 검을 휘둘러 추진력을 얻고는 몬스터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뛰어오릅니다. 산적들은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알리시아가 숨을 헐떡일 때 거대한 괴물도 물 밖으로 나옵니다. 산적들은 그것을 보고 정신을 잃고 그러자 괴물은 촉수로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알리시아는 거대한 괴물에게 자신의 공격이 피부에 닿는 수준이라서 피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영웅이 고대의 존재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괴물은 산적들을 모두 죽이고 먹어치웁니다. 남은 건 괴물의 간식이 되겠죠. 알리시아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클리브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텔레파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방에 흩어진 피로 미루어 볼 때 그녀가 임무를 완수했다고 확신합니다. 알리시아는 그에게 소리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다면 도와줬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클리브는 지금 자신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마왕이 뭘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클리브는 자신이 전해 본 적 없는 기술을 상대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간의 몸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말합니다. 전해 본 적 없는 기술을 상대하고 있고 인간의 몸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법의 존재를 숨겼다면서 돌아오면 제대로 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뇌된 트롤을 물리쳤고 지금은 오로지 기운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록은 클리브가 자신의 애완 트롤을 한 방에 쓰러뜨린 정말 대단한 마법사라고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갑자기 그는 넬의 시체를 발견하고 옆에서 루나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아이를 보자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한편 알리시아는 그의 명령을 받고 클리브에게 달려오고 곧바로 이상한 연기를 눈치챕니다. 클리브 역시 그녀가 천으로 감춘 칼을 알아채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얻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클리브는 그 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홍색 연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일반 동물이나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왕인 그의 감각은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귀가 울리고 그는 이 기분이 싫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 모습으로 변신하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루나가 클리브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알리시아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루나가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마법에 대해 묻고 알리시아는 일부만이 사람들은 아케나이트 내부에 숨겨진 힘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마법에 대해 약간 알고 있지만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클리브는 그녀를 쓸모없다고 부릅니다. 알리시아는 이에 발끈하여 그를 욕하기 시작하지만 클리브는 루나와 넬이 죽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그들을 찾기로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알리시아의 등골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고 그녀는 루나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클리브에게 묻습니다. 그는 차갑게 인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알리시아는 최악의 결과가 될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는 클리브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루나를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곧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넬이 출혈이 있었는지 클리브에게 묻고 그는 그렇다고 합니다. 알리시아는 넬이 기어가거나 누군가가 끌고 가는 중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경우든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을 테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넬은 아직 죽지 않았고 죽어가는 숨결에도 루나를 지키기 위해 브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는 욕설을 퍼붓고 넬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발로 차지만 넬은 고집스럽게 매달립니다. 브록은 넬을 없애고 루나와 함께 도망치려 합니다. 이전에 그가 루나를 데려가려고 하자 루나가 울기 시작했고 그의 비명 때문에 마법 랜턴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브록은 루나가 강력한 마법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자신은 순수 혈통의 하이디니안이었기에 왕족 출신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넬의 손목을 그어 없애려 하지만 바로 그때 알리시아가 나타나 그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브록은 놀라서 알리시아와 함께 있던 그의 부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클리브는 그 질문에 답하며 그들이 암흑짐승의 먹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브록은 더욱 당황하지만 알리시아와 클리브에게 떨어져 있지 않으면 루나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합니다. 클리브는 자신의 능력으로 부상을 치유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협상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하고 그러고는 전설적인 영웅의 마법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브록은 그 무기를 보고 눈을 믿을 수 없지만 알리시아는 그에게 던져주며 가서 가져오라고 한다. 그녀는 그 검을 뽑으려면 두 손을 다 써야 한다고 말하지만 루나를 바닥에 내버려두면 가져가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브록은 그 말에 피굳는다. 영웅이 하기 때문에 마법 무기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루나에게 왕족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전략을 다시 생각해본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자신과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13개의 무기 위치를 밝히라고 말한다. 그녀가 아기를 원한다면 클리브는 그것들이 단지 무기일 뿐이라고 말하며 위치를 밝히라고 합니다. 알리시아는 그에게 무기들이 계곡바닥에 있다고 말합니다. 루나 산맥 아래에 있지만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브록은 웃으며 자신이 그 무기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이상의 마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갑자기 공중에 검은 가루를 뿌리고는 부드럽게 루나를 칩니다. 그로 인해 루나가 울면서 본능적으로 마법 능력이 발동됩니다. 루나의 능력 덕분에 검은 가루가 브록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투명화 마법을 걸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는 자신이 알리시아와 클리브에게 전혀 보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알리시아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를 반으로 베어버립니다. 브록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알리시아는 그가 투명해지고 목소리를 줄였을 때도 루나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클리브는 루나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의 몸에서 투명 가루를 털어냅니다. 알리시아는 브록의 시체를 투명한 채로 두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넬이 필사적으로 루나를 지켰기에 루나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클리브에게 자신을 구할 수 없냐고 묻고 그는 한 번에 하나의 좀비 인형만 조종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고말하며 넬은 자신의 몸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그의 능력으로 재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 그 부분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하지만 넬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한다. 알리시아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구해준 여자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였다면 자신의 아이를 넬과 같은 사람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하고 클리브는 그녀의 말을 듣고 넬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알리시아에게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알리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알리시아의 몸에 쏟아부은 모든 만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알리시아는 영웅인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하고 클리브는 곧바로 그녀를 죽입니다. 그 직후 넬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클리브가 그녀를 치료하는 동안 그녀의 몸이 완전히 개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넬은 그에게 자신을 구했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영웅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넬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알리시아의 몸은 썩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만화를 다시 그녀 안에 넣었으니 곧 깨어날 거예요. 몇 초 후 알리시아는 브레이크 댄스를 추며 깨어나고 가장 먼저 검을 찾습니다. 그녀의 루틴으로,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그녀의 검입니다. 클리브는 넬에게 그녀가 다시 태어났고 이제 그녀의 이름은 넬레루라고 말합니다. 그는 루나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이제부터는 루나가 함께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넬은 이번에는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다음날 클리브는 알리시아의 마법, 검을 압수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은 너무 많은 관심을 끈다고 말합니다. 그의 그림자가 검을 삼키고 알리시아는 이것 때문에 망연자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필요할 때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냥 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넬이 와서 클리브가 매우 이상한 주문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는지 묻고 그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다 챙겼고 루나를 위한 새 옷까지 샀다고 그에게 보여줍니다. 알리시아는 놀라서 넬에게 짐이 너무 무겁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넬은 사실 짐이 아주 가볍다고 대답합니다. 알리시아는 클리브가 자신의 몸에 일부를 산적들의 것과 바꿔서 엄청난 힘을 주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넬은 원한다면 자신의 검과 갑옷까지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자신은 더 이상 검이 없다고 말합니다. 넬은 카멜이 브록이 아주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의 책상 서랍 안의 물건들을 보고 알리시아는 클리브에게 칼 하나만 달라고 바로 간청합니다. 무기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는 그러도록 허락하고 알리시아는 곧바로 산적들의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한편 클리브와 넬은 문으로 향하고 그는 그녀에게 이곳을 떠나는 기분이 어떤지 묻습니다. 넬은 이곳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지만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이라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니 조금 슬프다고 대답합니다. 떠나기 전에 카멜만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망치는 건 너무 의심스러워 보일 거예요. 지금 모습으론 클리브가 카멜에 대해 궁금해하는 순간 어떤 남자가 하늘에서 뛰어내려요. 이상한 마법을 쓰는 남자를 찾았다고 말하면서요. 한편 알리시아는 브록의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의 돈을 가져간 후 책상에서 변태적인 가죽 갑옷을 발견해요. 그 갑옷이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생각하며 역겨워하지만 전투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좋은 검을 찾기 전에 착용해요. 하지만 돌아가려는 순간 클리브가 그녀 옆 벽을 뚫고 뭔가가 쳐들어온다. 알리시아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는 자신의 약한 몸 때문에 저주할 뿐이다. 그때 공격자가 나타나고 알리시아는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그녀는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 남자가 먼저 공격한다. 그녀는 그의 발차기를 완벽하게 피하지만 여전히 얼굴에 상처를 입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남자도 그녀가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중에서 계속 발길질하며 밀어냅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를 쓰러뜨리기엔 부족해서 거리를 두고 강력한 음파 공격으로 그녀를 지붕 너머로 날려버립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끝장내려고 밖으로 나오지만 경고합니다. 자신은 마법 세계만 관심 있다고, 지금 당장 그만두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리시아를 격분시킵니다. 그녀는 영웅이고 아무도 그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클리브에게 마법검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녀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억지로 정신을 비우고 모든 지능 포인트를 공격력에 쏟습니다. 그녀의 검은 형태를 잃고 유연해지고 그 남자는 알리시아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제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턱을 베려는 순간 클리브의 명령 한마디에 그녀는 멈춥니다. 그녀는 여전히 문의 상태에 빠져 있고 클리브는 머리를 살짝 때려 그녀를 깨웁니다. 그러고는 그 남자를 공격하려고 무작정 덤벼들었다면 최악의 실수였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녀가 남자를 치기 직전에 그의 발차기에 산산조각 났을 거라고요. 알리시아는 그제야 깨닫고 클리브는 그들이 적이 아니며 이 남자는 오해 때문에 그들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도 조금 진정하여 클리브에게 오해를 빨리 풀고 싶으면 살려줄 테니 빨리 풀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을 전혀 믿지 않고 넬이 산 골렘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넬은 상올렘에게 삼켜졌기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 공격자는 마법사가 산골짜기 트롤을 마법으로 조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처리하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산골짜기 트롤이 시체로 발견되었고 사체가 훼손되어 있었기에 클리브가 트롤을 조종하지 못해서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리브는 상황을 파악하고 넬과 루나를 다른 일이 생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보냅니다. 알리시아는 그들을 보호하러 가야 하는지 묻지만 클리브는 그녀에게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그들 앞에 남자는 사실 변장한 어둠의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클리브는 자신에게 걸린 환술 마법이 너무 강력해서 자신조차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서쪽의 마왕 자프티어입니다. 알리시아는 이 말에 놀라고 그러자 클리브는 자프티어와 자신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그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는지 묻고 클리브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아 마왕 클레비테스의 하인인 척합니다. 그 남자는 그를 믿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인은 친구가 아니고 같은 목표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거대한 악마, 새로 변신하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서쪽 마왕의 하인 가르트라고. 그는 클레비테스가 최근 인간 왕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들었고 자프티어까지 그들에게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클레브에게 자신이 어둠의 짐승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촉수 하나를 꺼냅니다. 가르트는 만족하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속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클리브만이 인간으로 변신해서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 어둠의 짐승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놈들이 더 있다면 인류는 멸망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클리브는 몇몇 고위급 어둠의 짐승만이 인간처럼 말할 수 있고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인간과 엮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녀의 과도한 생각을 멈추라고 한다. 가르트는 그 말이 맞다고 하며 그래서 클리브가 악마의 천적인 영웅과 함께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클리브는 알리시아가 영웅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종이니 그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인간형 종족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알리시아와 루나넬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도구라고 합니다. 그는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가트는 만족하지만 그는 누군가 그의 길을 막으면 클리브의 종이라도 죽일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클리브는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왜 자프티르가 인간과 최고의 피아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을 공격하려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인간을 관찰하는 것을 즐기며 심지어 신으로 숭배받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오우거들이니 적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가르트는 사흘 전 서쪽 숲을 순찰하다가 어두운 짐승들이 실종된 새끼들을 찾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만이 남겼을 법한 약병을 발견하고 즉시 자프티르에게 가져가 최근 어두운 짐승 새끼들이 많이 실종되었고 아마 인간들이 납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프티르는 화가 나서 가르트를 직접 조사하도록 보냈습니다. 만약 인간들이 납치에 정말 책임이 있다면 그들은 파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클리브는 자프티르가 자신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놀랐고 그는 가트에게 그 문제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최근에 인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는데 이야기라는 것은
카멜을 겁주어서 원하는 답을 모두 얻을 때까지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카멜은 여기 여자들은 출산해서는 안 되며 만약 출산을 한다면 무서운 남자들이 검은 가운을 입고 와서 재능 운운하며 그들을 사간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넬의 아이들은 사사나가 아니었고 카멜이 그 아이들을 팔려가서 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도록 죽였던 것입니다. 클리브가 묻자 그녀는 이 사실을 자백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넬이 아이를 빼앗기는 충격적인 일을 보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해요. 하지만 클리브는 넬이 여기서 자랐다는 점, 즉 넬의 어머니가 넬을 숨기고 늘 보호해왔다는 점, 그리고 카멜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줬어요. 이야기를 마치며 클리브는 가트에게 어둠의 짐승 납치 사건과 수상한 거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것이며 마법이 그 연결고리일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한다고 말했어요. 알리시아는 그 말을 듣고 역겨운 표정을 지었고 클리브는 그녀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어요. 알리시아는 자신이 그다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마법 그녀는 마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마법사들을 알고 있어요. 현재 마법사들의 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으며 그들을 처음 전장에 투입한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놈이기도 한 8군의 드렐 장군이에요. 클리브는 알리시아가 아버지를 죽인 놈이 아닌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알리시아는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다고 말해요. 동시에 드렐은 거대한 군대와 거대한 어둠의 짐승을 이끌고 왕이 없는 하이든을 점령하려 하고 있으며 그의 앞길을 막는 것은 다른 인간 국가 에슬란의 병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사와 마법사가 부족하여 큰 열세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장 로드는 주력 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드렐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드렐이 마법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마법 아이템인 하이데니아 왕립 재련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드렐과 볼레이트 왕국이 그것을 손에 넣는다면 그들의 마법 기술은 더욱더 무시무시해질 것이라고 그는 두려워하며 에슬란 왕국이 하이덴과 협력하여 그들을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볼레이트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인 메이나드가 드렐이 외부에서 싸우는 동안 이미 하이덴에 잠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안의 모든 경비병들을 죽였습니다. 문을 열고 드렐과 그의 군대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왕의 죽음 소식을 확인했다고. 그리고 왕세자는 안전하지만 자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가 함락된 이후로 6달 된 왕자가 실종되었다는 것이고 그 아이만이 순수한 하이데니아 혈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가 함락된 이후로 6달 된 왕자가 실종되었고 그 아이만이 순수한 하이데니아 혈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메이나드는 드렐에게 자신의 까마귀들이 왕자가 검은 머리의 소년에게 납치당했다고 알려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최근 북쪽에서 비슷한 낌새를 발견했다고 한다. 드렐은 그의 정보 수집 능력에 감탄하고 그에게 찾아내라고 명령한다. 왕자를 데려와 하이든 수도를 정복할 때까지 그에게 데려다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